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핌의 오상용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김한진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더 이상 수식어를 안 달아도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시는 분이시죠. 항상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송곳처럼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시는 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박사님을 모시고 내년도 미국하고 연준 행보, 그다음에 새 시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먼저 이제 미국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올해 2023년 이야기를 할 때 미국 경제 좀 많이 힘들 거다. 리세션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맞죠. 했었는데 사실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올해는. 내년에도 이렇게 좀 계속 잘 가기는 힘들 것 같은데 혹시 내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올해 미국 경제를 엉터리로 예측한 사람으로서 좀 할 말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빈말이 예. 아니고요. 네네. 사실은 연초에 저는 미국 경제가 한 가을 정도부터는 이제 조금 많이 식을 거로 봤어요. 분기 성장률이 1% 밑으로 가고 좀 경기의 침체 신호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시점이 한 8월, 9월, 늦어도 한 10월로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올해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도 지금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3분기 잠정치가 5.2% 지금 찍혔고, 네, 아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좀 수정되겠지만 4Q GDP도 거의 2%에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왜 제가 잘못 봤는지에 대해서 좀 복기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돈이 아직까지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팬데믹 때 아시다시피 재정 지출과 또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한 거의 9조 달러 정도가 이제 그 시중에 풀리고 또 가계 일부는 직접 지원돼서 초과 저축으로 이제 그 가계에 이제 쏴준 거죠. 그렇죠. 네, 쏴준 규모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GDP 대비 거의 10%포인트가 2020년 3월 이후에 증가됐거든요. 네. 이게 지금 많이 소진은 됐습니다. 한 2조 2, 3천억 달러에서 지금 한 2천억 달러 언저리니까 많이 소진은 됐는데 소진되는 과정에서 이게 소비로 나타난 거죠. 올해 내내. 그러니까 약간 단순화해서 지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특히 미국 연방정부가 가계에 직접 지원한 초과 저축으로 나타난 소비의 재원이 이미 이제 다 떨어지고 있다,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경기가 내년에는 조금 위축 국면으로 갈 거다. 근데 위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경착륙도 있고 짧고 가벼운 위축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좀 짧고 가벼운 위축이 아닐까 내년에. 그러니까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한 분기 성장률 살짝 한 1% 미만, 0.5에서 1% 사이, 그 정도가 2분기에 좀 찍히면 3분기에는 조금 더 성장률이 좀 올라가고 그러면서 어영부영 좀 리세션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멋쩍은 가벼운 경기 침체를 기침 한번 하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희망 섞인 전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연하게 리세션 맛이 연하게. 약간 가미된 네. 어떻게 보면 소프트 랜딩한 느낌이 좀 나는. 네. 그렇다고 또 이게 아름다운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기는 좀 약간 애매모호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건 주로 좀 소비가 이제 좀 가라앉으면서 사실상 소비가 너무 이렇게 달아 올랐었잖아요. 그게 좀 이제 가라앉으면서 이제 나타나는 좀 이렇게 둔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계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가는 떨어지고 소득은 그냥 크게 안 느니까 실질 소득이나 실질 임금이 조금 정체 내지는 또 오히려 꺾이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전반적인 소비 둔화 또 은행 시스템을 통한 대출 위축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투자와 소비가 조금 차갑게 식는 그런 분위기가 내년도 미국 경제 전체적인 그림인 거는 맞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빈 일자리가 많고 실업자 한 명당 1.5개의 빈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영부영 괜찮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도 보면 한 200만 명 정도가 아직도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정말 미국 경제의 복원력이 좀 있겠구나. 그러니까 침체를 보여도 조금 뭐 막 침체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덜컹덜컹거리면서 약간 뭐 우왕좌왕할 수는 있는데 내년도에 그냥 뭐 아주 다이렉트로 깔끔하게 경기 침체로 크게 얻어맞으면서 얻어맞는 이제 이런 맛은 뭐 조금 내년 하반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잘 안 일어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기업들이 돈이 조금 더 좀 덜 벌려야 사람을 더 많이 자를 텐데 미국 기업들이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사람 자르고 뭐 이익도 줄고 있지만 그렇게 예년도의 경기의 침체기 때 보여줬던 뭐 고용 컨디션하고는 또 기업의 어닝 파워하고는 조금 다르다. 종합적으로 올해는 조금 과열된 성장에서 정상적인 성장으로 내려오는 구간. 내년도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수준에서 살짝 침체를 엿볼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갔다가 오는 단계. 뭐 그렇게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요 근래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뭐 해고가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구직 활동을 이제 하는 인구가 다시 이제 유입이 되고 이민자도 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의미의 어떤 좀 이렇게 물가와 고용이 이제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이제 그 리세션이 이런 실물 쪽 말고 금융의 어디 한 부분이 좀 이렇게 과하게 좀 그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면서 좀 이렇게 부러지거나 뭐 그럴 위험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상정할 필요는 없겠죠. 뭐 옛날에 해리덴트 책에서도 나왔지만 금융위기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예측되면 뭐 그거는 뭐 위기가 안 온다는 얘기니까 대비를 하니까 모든 금융위기는 예측을 빗나가서 엉뚱한 데서 터지든지 아니면 뭐 이상한 데서 전염이 돼서 터지든지 아니면 그림자 금융에서 좀 금융당국이 통제하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리스크가 확산되든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국채 금리가 어쨌든 뭐 팬데믹 이전보다 올라 있기 때문에 채권 평가손이 많이 지금 나 있는 상태다. 이런 게 이제 담보력의 부족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들이 자산을 허겁지겁 팔 때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담보력의 부족 문제는 정말 명실공히 누구나 인정하는 안전자산을 그 담보가치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데 그 담보가치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뭐 지난 3월에 SVB 은행이라든지 이런 사태처럼 그런 것들이 뭐 약간 어떤 트리거로 발생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아무래도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되겠죠. 뭐 신나게 그쪽에서 뭐 돈을 쏟아붓고 투자하고 파티를 벌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응징은 정말 없는 걸까? CMBS 만기 도래가 뭐 내년도도 한 9천억 달러, 거의 1조 달러 이렇게 도래하는데 그 중에서 뭐 담보력의 부족이라든지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LTV가 쫄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롤오버가 안 되다든지 디폴트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서부 지역에 지금 공실률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충격을 줄까? 뭐 한두 개 이렇게 뭐 해서 주가 지수 한 뭐 일주일에 한 4, 5% 떨어지는 거는 뭐 오케이. 그거는 뭐 오히려 악재 해소, 불확실성 해소. 이 정도면 오히려 뭐 연준이 그러면서 뭐 괜찮아 우리가 돈 풀어줄게 뭐 이러면서 최후의 대부자로 또 나오고 이러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주가 문제가 아니라 뭐 그렇게 가볍게 이루어질지 아니면 정말 심각하게 한번 뭘 건드리고 갈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자 금융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를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예. 네, 파생 상품, 2차, 3차 파생 상품이 없고 예. 없는 거 맞죠? 예, 뭐 거의 지금은 이제 뉴스상으로는 뭐 2008년하고 비교하면 뭐 거의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준 이야기 이제 나온 김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그래서 내년에 이제 연준이 언제 얼마나 내릴 건가 그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뭘 가도 이제 연말에 뭐 이러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다들 의견들은 좀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뭐 4분기나 돼야 이제 한 번 정도. UBS는 뭐 엄청 내린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저기 그 박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내년에 좀 어떻게? 뭐 틀릴 확률이 높은 답변인데 그래도 답변을 드린다면 뭐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는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연준의 대다수 인사들이 피봇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 지금은 뭐 금리 인하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잘라 말하는데 저는 거기에 한 표 던지고 싶고요. 그 이유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조금 쿨다운 되기는 하지만 좀 완벽한 증거를 찾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완벽한 증거라고 하면 뭐 구체적으로 뭐 근원 PCE 물가나 어쨌든 근원 물가가 2%에 뭐 딱 도달하는 게 아니고 2%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10월달 근원 PCE 물가가 뭐 3.5% 지켜서 어쨌든 올해 목표는 달성했는데 내년도에도 여기서부터 그냥 툭툭툭툭 떨어질까? 저는 뭐 예를 들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2분기 정도에 한 1% 미만의 GDP 증가율이 찍힐 정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시에 추가로 위축되는 국면이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연준이 좀 컨빅션을 가질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바라던 경기 둔화의 증거가 확실하다. 라는 것이 조금 연준으로 하여금 그 금리를 한 2, 3개월 후에는 이제 내릴 준비가 돼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신호를 한번 주고 내릴 수 있는 뭐 이제 펜을 꺼내는 거죠. 사인을 하는. 뭐 미리 펜을 꺼내가지고 그렇게 증거가 나오기 전에 사인을 하기 어려운 거는 70년대 더 잘 아시겠지만 1, 2차 오일 쇼크 때 그때도 처음에 1차 웨이브로 물가가 잡혔지만 2차 웨이브가 일어난 게 뭐 오일 쇼크도 있었지만 공급 측면의 이유도 있었지만 물가가 떨어지면 사실 거기에 따라서 뭐 소비가 다시 늘고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번지는 그런 속성.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연준이 조금 더 신중하게 피봇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게 돈이 많이 아직도 풀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G10 기준, G10이 뭐 11개 국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스위스까지 합치면. 11개 국가가 돈을 푼 거 보면 2008년 이후에 쭉 돈을 풀었는데 그 G10의 중앙은행들의 자산 규모를 보면 사실은 고점에서 한 6조 달러가 줄긴 했는데 팬데믹 때 는 부분이 다 안 줄었어요. 거의 안 줄었고요. 한 절반도 안 줄었고 그리고 특히 연준은 1조 달러밖에 안 줄었어요. 그렇죠. 고점 대비. 저도 표로.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 시점까지 증가한 미국의 총통화의 거의 한 45%가 2020년 3월 이후에 한 2년 반 만에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살포가 매우 근래에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19가 진행되는 기간에 압축적이고 밀도 있게 진행됐다. 그리고 연준의 자산이 고점 대비 뭐 주는 둥 마는 둥 했다라는 것은 너무 이제 통화량으로 물가를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명제가 틀리지 않다면 연준의 아마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점화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 그런 리포트를 내부적으로 공유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 리포트를 쓰겠습니다. 제가 연준의
뭐 분석가라면. 그래서 이 부분을 연준도 조금 소비도 죽고 투자도 죽고 은행들이 대출 쪼이면서 부도율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게 후행적으로 GDP 그로스라든지 뭐 산업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하드 지표로 손에 쥐어야만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하지 미리 예단해서 사인한다? 저는 그건 강심장일 것 같아요. 금리를 내릴 듯이라는 신호를 줬고, 그리고 실제 이제 금리를 한번 내렸는데, 그러고 나서 물가도 막 꾸역꾸역 올라가 버리고 이러면 정말 가장 난처한 이제 그림이 나오고, 그럼 니 어쩔래 이제 뭐 이런 또 이야기들이 마구마구 나올 테니까, 그런 상황은 정말 연준 누구도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각인이 되다 보면 작은 외부에 좀 자극만 주어져도 또 물가가 많이 올라갈라나 해서 또 막 이렇게 구매를 서두른다거나 뭐 이럴 또 위험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지나간 얘기지만 2021년 또 4분기만 해도 뭐 인플레이션이 템퍼러리라고 얘기한 파월 의장이었고, 그 다음에 2022년 3월에 첫 금리 인상을 했지만 그때 미국 CPI가 뭐 8%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8%인데도 25bp부터 인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전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바보가 아닌 한 최근에 얼마나 연준이 헛발질을 했느냐라는 것을 뭐 외부적으로는 뭐 떠들고 있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반성을 해야 마땅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여기서 다시 한번 실수를 한다? 그거는 되게 역사에 좋지 않은 이름을 남길 것 같아요. 내년에 비록 선거가 있지만 차라리 한번 리세션을 한번 맞고 말지.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상반기에 조금 경기 침체가 오고 예, 맞아요. 하반기에는 금리 내리면서 좀 이렇게 좀 주가도 올려주고. 달리고 맞습니다. 그런 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죠. 네. 박사님 생각으로는 좀 한 내년 3분기 좀 가야 네, 이제 한 실질적인 9월 정도 금리 인하는 첫 금리 가능하고. 인하를 하고 뭐 9월에 한 번이나 선거가 11월 때 11월, 선거가 예, 있죠. 예. 그러면 선거 전에 한 번 인하하고 선거 후에 한 번 인하하고 3번 정도. 한 2번 정도. 2번. 예.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연준의 금리라는 게 국제 제작을 보면 이게 2년물 쪽, 그러니까 좀 단기 영역에 이렇게 주로 많이 영향을 주고 10년물 금리나 이제 그 위쪽은 물론 이제 연준의 영향을 받지만은 그래도 이제 다양한 뭐 매크로나 또 수급 이런 걸 다 봐서 좀 시장의 집단 이성이 가격을 이렇게 설정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년에 어쨌든 연준은 금리를 내리는데 실제로 이제 올해 8월, 10월 되게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10년물 쪽, 그쪽 금리는 좀 내년에 어떨 것 같습니까? 답변이 곧 틀릴 가능성이 높은 질문이신데 어려운 질문이라는 얘기죠. 예. 네.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4% 정도는 안착할 것 같고요. 살짝 4%를 깰 수도 있고 가던 탄력 때문에 그래서 뭐 3.8이랄지 뭐 상징적으로 4%를 살짝 깰 수는 있지만 내년 전체로는 뭐 한 3%대 후반에서 4%대 중반, 초중반. 그러니까 뭐 한 3.7에서 한 4.3, 4%, 4.0%를 기준으로 좀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장률의 둔화라든지 뭐 대출의 축소라든지 신용 경색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조금 시장 장기 이자율이 크게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이유는 조금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패러다임 중에서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중립금리가 생각보다는 조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연준이 지금 가는 5.5%의 기준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은 아닌데 과거의 제약적인 수준보다는 한 25bp나 50bp 정도 더 낮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급 요인의 문제, 또 서플라이 체인의 여러 가지 문제, 분업 질서의 문제, 그리고 미국 경제의 잠재력, 성장 잠재력의 문제, 뭐 리쇼어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더 긴축적인 기준금리를 요구하는데 그래서 그게 덜 작동되는
덜 긴축적인 그런 현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분기에 한 7, 8천억 달러 정도의 국채 발행이 내년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고, 또 시장은 그거를 조금 장기적으로 미국의 어쨌든 고정된 어쨌든 재정 적자 상황, 그러니까 팬데믹 때도 GDP의 마이너스 6% 정도의 재정 적자를 감내했던 연준인데,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 그걸 줄일까? 그래서 네, 공급 측면에서도 국채 발행은 줄지 않을 거다. 뭐 일각에서 옛날에 뭐 빌 에크먼이나 빌 더들리나 뭐 다들 뭐 당신들 잘못 보고 있어. 장기 금리 조금 더 올라갈 거고 기준금리 높게 형성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조금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공감이 되더라고요. 남의 돈을 물쓰듯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하루아침에 그걸 바꾸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경제 그 체질이 올라와 있다. 뭐 쉽게 말해서 이 정도 금리를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맷집이 되어진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중립금리, 균형금리라고 하면은 고용을 많이 망가뜨리지도 않으면서도 물가를 많이 이렇게 안 띄우는 그러니까 그 이제 해수면 자체가 이제 좀 올라와 있다 보니까는 그 말씀은 이제 결국은 가령 이제 뭐 예전에 중립금리가 2%였다라고 하면 지금 뭐 한 4%, 5%까지 와 있다라고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그 밑으로 이제 금리를 낮춰버리면 또다시 뭐 물가가 또 꿈틀거릴 위험이 이제 살아나니까 금리를 내리더라도 또 이제 많이 못 내릴 그런 이제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국채 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요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떤 웃돈 이자에서의 어떤 텀 프리미엄이라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항상 매크로 순환이 늘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요. 뭐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기억 속에는 사실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게 각인이 돼 있는데, 저는 95년에서 오히려 99년 상황의 매크로랑 조금 닮은 점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때가 이제 연준이 아마도 금리를 6%에서 100bp 정도 내렸는데, 사람들이 그때도 계속 내릴 걸로 생각했는데 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서. 그리고 기업 실적도 짱짱하게 나오고 물가는 잘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다가 계속 동결하면서 99년까지 갔고, 마지막에 이제 시장 과열이 나오면서 이제 주식시장 때문에 조금 올리긴 했지만 어쨌든 거의 동결 모드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한 두세 번 내지 서너 번 내리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으면 연준이 못 내리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때 사실은 주가는 좋았거든요. 오히려 엄청 좋았거든요. 우리는 외환위기로 좀 박살났지만. 연준을 바라보면서 하는 시장 플레이는 앞으로는 좀 별로 그닥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겠네요. 오히려 조금 마이크로하게 기업들이 돈을 어디서 버느냐, 또 큰 기업들이 돈을 버냐 마냐, 뭐 그런 어닝의 센티먼트랑 시장 금리가 뭐 일단지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조금 시사하는 경기의 레벨, 앞으로 경기에 대한 시사점. 시장 금리가 예를 들어서 연초에 하염없이 떨어져가지고 3.78이 아니라 뭐 3.5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간다. 이러면 제 생각에는 뭐 그게 약간 시장에서의 수급적인 요인도 가세해서 그렇게 일시적인 왜곡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생각에는 경기가 생각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아주 나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장은 좀 예고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을 좋아합니다. 채권 시장을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경제도 약간 어둡게 보는 성향이 있는데 하지만 채권 시장이 좀 항상 경기의 변곡점보다 조금 신호를 빨리 주고 미리 꺾인다든지 또 경기 회복기에는 좀 미리 반등한다든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채 금리를 조금 참고를 해서 좀 투자를 하시고 경제를 읽으셨으면 좋을 듯합니다.